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평, 어떻게 써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이크로 러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휴머니티 교양대학 차리센터의 이연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목표는 서평이란 무엇인지 서평의 개념을 알고 그 원리에 맞게 서평 쓰기의 형식을 익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서평의 초고를 작성할 수 있고 또 제목 작성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배울 간단한 마이크로 러닝의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평의 개념, 그리고 서평과 독후감의 차이점, 그리고 서평의 구성 요소, 서평 쓰기의 유의점, 서평 쓰기를 위한 전략적 독서, 서평의 제목 짓기 순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서평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서평, 한자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서, 책을, 평, 평가하는 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콘텐츠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평이 있습니다. 비평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영화를 평가한다면 영화평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요즘 자주 보는 웹툰을 평가한 글은 웹툰 평이 되겠고요. 시를 평가한 것은 시평.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콘텐츠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평을 붙이면 그에 걸맞은 이름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평이라는 것은 그 평가의 대상이 책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책 서자를 붙여서 서평으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볼 내용이 바로 책을 평가하는 글, 즉 서평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책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책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쓴 경험이 여러분들은 아주 많을 텐데요. 저 역시도 초등학교 때부터 독후감, 독후감상문이라는 이름으로 글쓰기를 많이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어서는 독후 감상문을 작성하는 일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요. 독후 감상문보다 약간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서평이라는 것을 다양한 교과목에서 또는 과제로 수행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초, 중, 고등학교 때는 주로 독후감을 다루고 서평에 대해서는 뭐 그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진행해 본 경험은 굉장히 드물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난 학기에 서평 쓰기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서평을 써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절반이 채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서평을 써본 경험이 적다 보니 서평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막연하고 막막하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서평 쓰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개념을 잡고 그 개념에 따라서 형식에 맞게 서평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조금 이론적이지만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서평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서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서평이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평은 책을 평가하는 글이고요. 비평의 일종,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서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과 평가입니다. 분석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 콘텐츠를 어떤 기준에 맞춰서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토론을 할 때도 그에 걸맞은 어떤 그 분석과 평가가 들어가려면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서평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과 평가이며 그 분석과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 지식과 당연히 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지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평의 3요소로 분석, 판단, 평가 이렇게 잡아보았고요. 서평이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것은 분석이고 그 서평 속에는 작품의 특징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유형을 이야기하거나 그 책, 컨텐츠의 의의를 언급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기어야만 서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조금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서머라이징을 해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이거다라고 와닿을 수 있도록 서평과 독후감을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독후감과 서평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다음 표를 총 5개 항목을 드렸고요. 이 5개 항목이 독후감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X 표를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시간은 30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개인 감상, 자기 경험과의 연결, 특징에 대한 논리적 분석, 책에 대한 평가, 이 내용이 독후감에 담겨야 할까요? 담기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다면 서평은 어떨까요? 이러한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독후감과 서평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박스 다 완료하셨죠? 그렇다면 정답을 확인해 보면서 독후감과 서평의 특징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정답 다 몇 퍼센트 정도 맞추셨나요? 먼저 독후감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독후감은 5가지 항목 중에서 줄거리 요약과 개인 감상, 자기 경험과의 연결만 들어가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독후감을 써본 경험이 있을 텐데 그 경험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후감의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그렇죠. 줄거리죠. 줄거리가 어떤 것은 많으면 80%까지 차지하는 독후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독후감은 책 내용의 줄거리와 개인 감상의 지유를 이루는 글의 글쓰기 장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서평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서평은 줄거리 요약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주의할 것은 개인 감상이 들어가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평은 독후감은 아주 개인적인 에세이 느낌의 글인 반면에 서평 같은 경우는 물론 개인의 주관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감상이 절대로 주가 되면 안 되는 그러한 독후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 요약과 그리고 자기 경험과의 연결. 당연히 주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경험과의 연결은 필수적이겠죠. 또한 특징에 대한 논리적 분석. 특징이라면 무엇의 특징일까요? 그쵸? 그 책, 서시의 특징이 들어가겠죠. 뭐 여러 가지 배경이 들어갈 수 있고 인물이 될 수 있겠고요. 다양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될 수 있을 텐데 특징에 대한 논리적 분석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서평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끝으로 책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서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독후감과 서평의 특징을 표 체크박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 표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독후감은 무엇이고 어떤 성격의 글이고 서평은 또한 어떤 성격의 글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서평의 형식 및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평은 장을 구분해서 1장, 2장, 3장처럼 뭐 일반 학술 보고서처럼 작성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서평은 기본으로 3단 구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파트는 처음 부분이고요. 이 첫 파트에서는 텍스트, 즉 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저자에 대한 소개, 책 전체에 대한 인상과 일반적인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처음 부분은 서평의 대략 20% 내외를 차지하게 됩니다. 분량은 굉장히 적은 분량이지만 반드시 책에 대해서 독자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는 중간 부분이고 이 중간 부분에는 크게 2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줄거리, 두 번째는 책의 분석과 평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서평을 대할 때 많은 학생들이 줄거리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서평이라는 글 자체가 독자층이 누구냐면 이 책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사람, 이 책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독자로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글을 쓰기 때문에
줄거리 요약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줄거리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 무엇이냐면 가장 여러분들이 독후감 같은 경우는 줄거리가 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서평 같은 경우는 줄거리 부분이 대략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쓰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정말 필수적인 내용만이 담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감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뭐 세부적인 내용이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덜어내고 이 글의 큰 틀을 잡을 수 있는 대략적인 내용들,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만 담음으로써 이 책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독자라고 하더라도 이 책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줄거리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평 초보자의 경우에는 줄거리 요약을 매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약간 자기 스타일대로 쓰는 것이 좋기는 해요. 예를 들어 장별로 요약하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장별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핵심이 되는 어떤 소재라던가 핵심 사건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줄거리를 작성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서평을 자꾸 쓰다 보면 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중간 부분의 두 번째 파트인데 분석과 평가입니다. 당연히 책에 대한 분석, 책에 대한 평가이고요. 서평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 특히 이제 학술적 글쓰기로서의 서평으로 과제를 작성을 할 때는 분량이 대체로 3페이지 이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분량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3페이지, 5페이지짜리 어떤 50% 이상을 이 책의 콘텐츠의 50%를 분석 평가를 채울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 내용을 채우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책 콘텐츠를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용을 하지 않으면 서평을 제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만 짜내서는 그러니까 책을 제대로 분석하거나 평가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책에 직접 나왔던 그 구절을 직접 인용을 해야 하고요. 그 구절을 골라내는 것 작업 자체가 서평자의 어떤 주관이라던가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체계를 가지고 서평을 쓰더라도 그 서평의 색깔이 매우 다르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러한 서평자의 주관, 눈을 통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분석과 평가를 이루고 있는 그 많은 부분들이 직접 인용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주지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마무리 부분이고요. 마무리 부분은 분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처음과 비슷한 수준의 분량, 대략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마무리 부분은 여태까지 서평자가 논의했던 부분들을 총정리하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요약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무리 부분에서는 총체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이 책을 나만의 관점으로 책을 읽고 이 책의 제목은 따로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 책에 새로운 이름, 새로운 부제를 붙여준다면 어떠한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인드로 세 번째 마무리 파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서평을 읽은 독자들이 아직 이 책을 접하지는 않았지만 이 서평을 통해서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 마무리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평의 구성을 간단하게 처음, 중간, 끝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평 쓰기를 위한 독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독후 감상문을 작성했을 때 독서는 어떤 방식이었나요? 그리고 사실 독후 감상문을 쓸 때는 한 번 정도 그렇게 진지하게 읽지 않아도 특히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읽은 다음에 그 어떤 나만의 고유한 느낌이라던가 감상은 남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상적인 목적으로
읽기 활동을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독후 감상문이에요. 이렇게 감상적인 목적으로, 감상적 읽기만으로도 충분히 작성 가능한 것이 독후감인 반면에 서평은 이렇게 1단계의 독서만으로는 충분히 작성을 하기가 어려워요. 감상적 읽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비판적 읽기가 이루어져야만 서평을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판적 읽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감상적 읽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서평을 쓰기를 진행을 할 때 학생들에게 항상 책을 2번 정도 읽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읽기는 감상적 읽기에서 그 한 번 읽고요. 1회독을 하고요. 두 번째 회독에서는 비판적 읽기, 즉 나는 서평을 쓰고 말 거야. 서평을 써야 해.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비판적 읽기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 책에 나타난 유형, 이 책의 특징, 어떤 작가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낱낱이 파악해 보면서 비판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죠. 독서의 제일 마지막 3단계 읽기는 학문적 읽기입니다. 학문적 읽기는 일반적으로 소논문 쓰기를 위한 읽기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평 쓰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3단계 학문적 읽기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감상적 읽기와 비판적 읽기까지 나아가야 서평 쓰기가 가능해진다는 것, 이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서평 제목 짓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서평 제목을 제가 지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학생들이 서평 제목만 딱 봤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기 어려운 제목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모호하고 은유적이고 약간 감각적인 제목이 좋은 제목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서평을 어떻게 짓는 것이 좋고 또 어떤 제목이 좋은 제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평 제목을 지으려면 제목이 어떠한 제목이 좋은 제목인지 먼저 알아두어야겠죠. 서평의 제목 중에서 좋은 제목은 서평의 핵심 내용이 제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서평의 제목을 지으려면 책에서 키워드를 골라야 할까요? 아니면 서평에서 키워드를 골라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책이 아니라 내가 직접 쓴 서평에서 키워드를 골라야 해요. 대략 3개에서 5개 정도 키워드를 고른 다음에 그 키워드를 이렇게 순서를 조합해서 앞에도 놓아보고 그 단어를 뒤에도 놓아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서 말이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정말 신기하게도 서평 제목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서평의 키워드를 통해서 키워드를 바탕으로 짓는 것이 좋고요. 그럼으로써 제목 속에 해석과 평가의 결과, 무엇에 대한, 책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결과가 드러나야만 좋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은 키워드로 제목을 지은 것이 은유적이거나 감각적인 제목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목이 문장이어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구의 형식을 띠긴 하지만 제목이 문장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마침표는 생략한다는 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특히 글자 수를 따질 때는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게 짓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평의 제목의 예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영화평인데요. 무중력에서 찾은 삶으로의 중력, 그래피티 2013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1, 2, 3, 4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제목이 다 2줄로 돼 있죠? 첫 번째가 주요 제목이고요. 두 번째가 부제인데 일반적으로 서평 제목은 이러한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제목이 나오고요. 이 제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평의 안에서, 내가 쓴 서평 안에서 키워드를 골라서 그 키워드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 제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피티 2013, AI 2001 등등 이건 다 뭐예요? 콘텐츠의 서식, 콘텐츠의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영화평 같은 경우는 영화 제목과 그 영화가 만들어진 연도를 쓰시면 되고요. 책 같은 경우에는 저자, 책의 제목까지 쓰시면 부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제목과 부제로 이루어진 잘 만들어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1번 같은 경우도 무중력에서 찾은 삶으로의 중력이라는 그래피티라는 영화를 보고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 이 영화에서 얻은 나만의 어떤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잘 만들어진 제목이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사랑한 피노키오, AI라는 영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AI가 보통 이제 아이가 AI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AI를 뭐로 비유했어요? 네, 이 저자는 피노키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이 피노키오를 기른 사람은 제페토 할아버지인데 여기서는 어머니를 사랑한 피노키오라고 굉장히 뭔가 그쵸? 그 피노키오의 어떤 대상을 살짝 비틀어서 어머니를 사랑한 피노키오라고 이제 제목을 지음으로써 약간 뭔가 그 은유적이면서도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라는 어떤 그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그러한 제목, 좋은 잘 지어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김현수 작가의 여행할 권리의 서평인데요. 고독을 잃어버린 시대의 지침서, 고독을 읽어버린 시대의 지침서라고 했고요. 역시 이 서평을 쓴 서평자가 나름대로의 독특한 관점으로 해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4번, 알랭드 보통의 불안을 읽고 쓴 불안에 대한 불안한 시선. 역시 이 책에 대한 어떤 작가의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평의 제목의 형식, 그 다음에 서평을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리는 제목은 뭐냐면 서평에 별로 좋지 않은 제목이 예시입니다. 첫 번째, 영화 미스트를 보고 부제는 괜찮죠. 하지만 제목이 안개 속에서 라고 되어 있어서 이 제목만으로는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너무 짧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짧다 보니까 의도 자체가 충분히 드러나기가 어렵겠죠. 한계가 있겠죠. 두 번째, 알랭드 보통의 불안을 읽고 불안은 개인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 딱 드러나는 문제점. 부제가 뒤로 가야 되죠. 그리고 주제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또한 제목이 문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마침표는 생략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불안은 개인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은 이 알랭드 보통 불안을 잘 읽은 사람이 쓴 서평 제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 책의 주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주제를 완전히 빗나갔다. 이 알랭드 보통의 불안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내용이 제목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불안은 개인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고 어떤 사회적인 능력으로, 사회적인 힘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이 제목으로 올 필요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평 제목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평 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서평을 작성할 때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대상 텍스트를 확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뭐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글이라도 이 불안이라는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가 복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읽은 책이 어떤 출판사의 책이었는지 일반적으로 서평을 쓸 때 각주를 달아서라도 서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독자의 오해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전 조사 없이 텍스트만 가지고 글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서평 쓰기에서 그 분석과 평가 부분 있잖아요. 그 분석과 평가 부분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작가에 대한 조사예요. 이 작가가 어떤 기본적으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기존에 어떤 작품들을 썼고 그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 작품은 어떤 정도의 위치고
등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풍부한 서평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책만 열심히 읽었어라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대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이 텍스트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좋은 서평을 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3번 같이 말씀드렸고요. 4번 나의 판단이 단 한 줄이라도 있는가? 이건 제가 굉장히 최소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은 서평은 이 판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독후감하고 차별이 되는 거거든요. 콘텐츠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게 독후감인지 이게 서평인지로 나뉘거든요. 따라서 나의 분석과 판단이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서평의 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주어를 나로 시작하지 말 것. 독후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로 시작하죠. 하지만 서평에서는 일단 나가 중심이 아니라 나는 콘텐츠, 이 책과 독자, 제3자 독자에서의 그 가운데에서 내가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주어를 내가 아닌 필자는 이라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는 필자가 싫은데요 라고 하시면 우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제3자적 입장에서 주어를 시작하시는 것이 서평에서는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목을 가장 마지막에 지으세요. 제목을 먼저 짓고 서평을 써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평 제목은 키워드를 어디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완성된 서평 안에서 골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가장 마지막에 짓는 것이 좋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은 참고 문헌을 토대로 해서 작성된 것이고, 그리고 서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때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4년,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풍부한 독서 활동과 그 독후 활동을 앞으로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글쓰기이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좀 더 풍부한 서평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그리고 서평을 많이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정말 다양한 좋은 서평들이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서평만 전문적으로 수록하는 잡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 상에서나 뭐 오프라인 상에서도 좋은 서평들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서평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문체도 좋아질 수 있고 또 쓰는 방법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기 때문에 좋은 서평을 먼저 접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서평을 쓰시는 데서 있어서 이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